5월의 새벽 낭독은 방구석 미술관 1편입니다. 매일 새벽 우리는 방구석 미술관 1편을 통해 위대한 화가들의 삶과 예술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낭독하며 단순히 활자를 읽어내는 것을 넘어 그림 속에 깃든 화가들의 고뇌와 열정을 온몸으로 느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기에 매일 오늘의 한 문장을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오늘은 그 1분 영상들을 한데 모아 특별한 오디오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단순히 책 내용을 읽어주는 것을 넘어 우리가 나누었던 새벽의 감성과 토론의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펼쳐지는 그림들과 함께 화가들의 은밀한 이야기는 마치 도슨트가 미술관 작품을 설명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만의 착각일까요? 방구석 미술관 1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혹은 미처 알지 못했던 화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단순히 그림을 보는 것을 넘어 그림 뒤에 숨겨진 화가들의 고뇌, 열정,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명화들을 보며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방구석 미술관 1편은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화가들의 삶을 조명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그림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화가의 치열한 삶의 흔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은 그의 광기와 열정의 기록이었고, 모네의 수련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빛을 포착하려는 집념의 산물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기까지 겪었던 좌절과 고난, 그리고 끝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그들의 강인한 의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낭독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예술을 이해한다는 것이 결국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번 오디오북을 통해 방구석 미술관 1편이 선사하는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지, 화가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림 속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일상도 한편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고흐 고갱 등 화가를 미술사 관점에서 주로 봐왔습니다. 그 외의 다른 부분은 편집된 지 말이죠. 그래서 미술하면 고상하고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술이 고상하고 우아하게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에 남은 거장들은 우리와 다를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울고 웃고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인간 아닌가요? 이 책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으로서의 예술가를 생생한 시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책을 펼친 당신은 예술가의 작품 탄생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방구석에서 낄낄대며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장이라 불리게 되는 예술가는 사후의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 대상이 되며 그에 따라 다양한 학설이 등장하는데요. 이 책은 일반적으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과 더불어 여전히 논쟁이 활발한 학설까지도 적극 끌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술사적 의의가 아닌 예술가의 삶에서 왜 그런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가슴으로 공감하는 경험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방구석 미술관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예술가의 숨소리를 듣기를, 자유와 상상의 날개를 펴고 미술과 소통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봤나요? 나는 자신의 심장을 열고자 하는 열망에서 태어나지 않은 예술은 믿지 않는다. 모든 미술과 문학, 음악은 심장의 피로 만들어져야 한다. 예술은 한 인간의 심혈이다. 일명 뭉크의 예술 심장론입니다. 항상 죽음을 먹으며 죽음을 휴대하듯 했던 뭉크. 예술에 대한 생각마저 음산하고 괴기스럽습니다. 뭉크는 절규고 절규는 뭉크다. 말 그대로 뭉크는 절규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예술 주제를 찾던 젊은 뭉크는 자신과 자신의 삶에서 예술의 원천을 기로옵니다. 자신의 삶을 둘러싼 죽음, 가혹한 삶으로부터 느끼는 감정을 그림 위에 쏟아내기로 한 겁니다. 이것이 그가 감정을 표출하는 표현주의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뭉크 그림의 주인공은 오직 그 자신이 됩니다. 당시에는 전례가 없던 시도였습니다. 예술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개인과 그의 삶이며 우리는 죽어버린 자연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 어째서 나에게 전시회를 하자고 하는 거지? 그들이 내 작품의 어떤 점을 높이 샀는지 모르겠어. 그렇습니다. 프리다는 단순히 판매할 생각으로 그림을 그린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그림을 그렸던 거죠.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를 꾸밈없이 담으면서요. 어쨌든 뉴욕에서 열린 첫 개인전에서 그녀의 그림은 뉴요커들의 마음을 단순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것이 내가 자유로워지는 방법이구나. 여행도 갈 수 있겠어. 디에고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어. 드디어 전업 예술가 프리다 칼로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불후의 명작 두 명의 프리다를 그립니다. 심장이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명의 프리다가 앉아 있습니다.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은 우측 프리다의 손에는 디에고의 사진이 담긴 메달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 사진 역시 혈관을 통해 심장과 연결되어 있군요. 유럽풍 드레스를 입은 좌측 프리다는 가위로 심장으로 이어진 혈관의 끝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림에서 프리다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멕시코에 있던 과거의 프리다는 디에고를 심장처럼 쥐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적 예술가이자 독립적 여성으로 거듭난 유럽의 프리다는 디에고를 잘라버리겠다. 혈관을 자르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무대의 발레 리허설은 드가의 수많은 발레 그림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걸작입니다. 독특한 색감과 기발한 구성으로 드가의 독창성이 단번에 느껴지죠. 하지만 이제는 마냥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림을 보세요. 발레리나들이 공연 전 열심히 몸을 풀며 리허설 중입니다. 그림 중앙에 있는 검은 정장의 대머리 사내는 그녀들을 지휘하는 선생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이상한 사내들이 눈에 띕니다. 리허설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남자가 무대 맨 뒤편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왼쪽 남자가 실크 히트를 쓴 것으로 보아 부유한 남자들로 보입니다. 이들이 바로 스폰서입니다. 드가는 마치 발레리나는 나와 같다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그리고 또 그렸던 것 같습니다. 소녀들도 드가의 그런 진심을 알아주었고 자신들을 그려주는 그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소녀들에게 드가는 고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발레리노였는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세상사에 상처받은 여인들의 마음을 파스텔의 보드라운 색채로 어루만져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던 보통의 여인들에게 존경을 바친 남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가의 그림이 시대를 초월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입니다. 녹색 악마와 최후의 사투, 그 끝에 최후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가 마음껏 창작 활동을 하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주던 동생 태우의 상황이 극도로 나빠진 것입니다. 동생의 불행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긴 고은은 더 이상 세상에서 숨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쓸모없는 일 같지만 나는 너에게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나는 내 작품에 삶 전체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내 정신은 무수히 괴로움을 겪었다. 다시 말하지만 너는 내게 그저 평범한 화상이 아니었고 항상 소중한 존재였다. 그는 편지를 쓰다 말고 작별을 고합니다. 저기 까마귀가 나는 밀밭에서 말이죠. 고은은
결국 압생트의 저주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요정의 탈을 쓰고 날아와 혀끝에 앉은 녹색 악마 압생트는 고우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덕분에 우리는 반고우의 이글이글 타오르는 노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예술가의 영혼이 내재릴 수 있는 표현의 극대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고우의 압생트는 녹색 악마일까요? 녹색 요정일까요? 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대표작 키스 앞에서 드는 생각이죠. 황금빛으로 가득 찬 화폭, 마르지 않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성, 사랑의 황홀경이 모자이크 파도와 함께 넘실거립니다. 그의 그림은 참 고급스럽고 우아합니다. 이런 작품의 아우라 때문일까요? 클림트라는 사람도 왠지 부드러운 로맨틱 가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로맨틱 가이라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사실 그는 미술계의 제임스 딘이라고 불러도 좋을 희대의 반항아였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 그는 반항아였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키스를 그렸습니다. 클림트의 나이 30,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그의 삶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예술가 컴퍼니를 공동 창업했던 파트너이자 친동생인 에른스트가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가족과 예술 모두 절망의 수렁으로 빠진 그때 어쩌면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존재의 밑바닥을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그림이 동료의 그림과 판박이처럼 닮아있음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그렸지만 정작 그림 안에는 자신이 없다는 것, 철학과 개성이 빠져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껏 빈의 모든 예술가들이 어떤 물음이나 비판 없이 그렇게 그려왔다는 것. 그는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기말 오스트리아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놓는 시대의 반항아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의 반항에는 신사다운 품격이 있었습니다. 반항은 곧 그의 예술이었으니까요. 도대체 그는 어떻게 반항한 것일까요? 순수함.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 전혀 섞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보통 우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세상에 정해놓은 규칙과 체계를 이해하고 타협하며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에곤 실레의 28년을 보면 그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개성의 순수함을 극단적으로 지켜가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정해둔 규칙에 자신을 끼워 맞추거나 타협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학 교수와 싸우고 잣대, 선배 클림트에게서 벗어나 자신만의 신예술가 그룹 결성,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온갖 성행위로 가득한 19금 드로잉으로 철창 신세까지. 어찌 보면 자기 개성의 순도를 0.1%도 잃고 싶지 않아 세상과 싸운 것처럼 보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성욕의 굴레, 주체할 수 없이 타오르는 자기애, 이 젊음의 열기를 실내는 숨김없이 꾸밈없이 선으로 거침없이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19금 포르노그래피로 보이는 그의 드로잉에 숨겨진 정신입니다. 이제 그의 그림에 다시 귀 기울여 보세요. 그가 모은 선의 집합체에서 자신의 개성을 순수하게 뿜어내는 젊음이의 외침이 들려오지 않나요? 예술가의 삶은 기나긴 고난의 길이다.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도 바로 그런 길이리라. 정열은 생명의 원천이고 더 이상 정열이 솟아나지 않을 때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가시덤불이 가득한 길로 떠나자. 그 길은 야생의 시를 간직하고 있다. 고갱은 이제 프랑스에 자신이 발디딜 곳은 없다고 느끼고 문명을 벗어나 원시와 야생이 살아있을 최후의 공간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선택한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타히티였습니다. 하나의 삶은 하나의 별 아닐까요? 삶을 보는 관점과 삶을 사는 방식은 이 지구의 사람 수만큼 다채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밤하늘 자기만의 빛을 내보이는 별처럼 말이죠.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각자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삶의 빛이 있을 뿐이죠. 고갱도 그러했고 그는 그 빛을 따라갔습니다. 약 150년 전의 퇴사 선배 고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빛은 무엇일까요? 그는 퇴사라는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단 한 번 명멸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그 행위 속에 진짜 나가 있는가?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나를 발견하고 완성하는 것인가? 그는 자신의 삶과 작품으로 이런 물음을 끊임없이 던졌던 것이 아닐까요? 마네는 사실주의에서 인상주의로 이행되는 과도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화가입니다. 사실주의는 마네보다 13살 많은 선배 화가 귀스타브 크루베가 창시했는데요. 쉽게 말해 내가 눈으로 본 것만을 그리겠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신화화, 역사화 등 관념적 주제에서 벗어나 지금 내가 본 현실을 주제로 택하죠. 또 법칙처럼 답습하던 관념적 표현 기법에서 벗어나 지금 내 망막에 비치는 것을 참신하게 그립니다. 철저히 전통을 거부하는 사실주의는 회화의 주제와 표현 모두의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마네도 이런 사실주의 정신 아래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주제는 물론 표현에서 크루베보다 더 극단적인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평평하게 그리기입니다. 야외의 강한 햇빛에서 물체는 입체감 없이 평평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에 마네는 그렇게 그립니다. 이런 마네의 대담한 시도는 모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모네는 마네보다 더욱 심도 있게 야외의 햇빛이 야기하는 효과를 탐구했고 그 결과 인상주의가 탄생합니다. 이렇게 마네는 사실주의에서 인상주의로 가는 길을 잇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단 하나가 아니더라. 같은 곳의 풍경을 하루 종일 바라본 인내심의 대가인 모네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날씨가 변하고 그것은 빛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 빛이 변하면 풍경 속 만물의 색과 형태가 변한다는 것. 그러므로 무한한 시간만큼 그곳의 풍경도 무한히 다채롭게 그릴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이제껏 풍경 화가들이 하나의 풍경에 하나의 그림만을 그리던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모네는 자신의 깨달음을 어떻게 작품으로 표현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작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모네만의 개념을 명백하게 보여줄 연작 프로젝트. 1890년 50세가 된 그는 첫 번째 주제로 자신의 집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초더미를 선택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울퉁불퉁한 건초더미가 잘 보여준다고 본 것입니다. 작품을 보면 마치 모네 카메라를 한 곳에 세워놓고 계절 내내 연속 촬영한 것 같죠. 같은 주제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그렸지만 그림이 다릅니다. 여름부터 겨울까지, 해가 뜨고 질 때까지 끈질기게 빛에 의한 건초더미의 변형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의 독창적인 회화론을 연작이라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명확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미 당대의 회화의 거장으로 인정받던 모네는 이것으로 살아있는 전설이 됩니다. 정신적인 만족, 그것은 작업만이 내게 줄 수 있는 것. 자신이 세운 뜻을 식지 않는 열정과 각고의 노력으로 이뤘을 때 느낄 수 있는 게 정신적 만족입니다. 고민, 시도, 좌절, 그 무한한 반복 끝에 발견한 티끌만한 빛 하나에도 차오르는 만족감이죠. 그는 평생을 그 만족감을 위해 매일 자연에 나가 배우는 자세로 캠퍼스 앞에 섰습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는 그 전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담긴 그림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그의 작품을 보는 것은 그의 정신을 보는 것이기도 하겠군요. 그의 정신을 봄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공을 초월해 세잔의 정신을 가슴에 새겨보는 체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텍스트는 머리로 설득하지만 이미지는 마음으로 감화시키죠. 미술의 맛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발전하지 못했고 자연에 불어넣는 풍부하고 멋진 색이 내 그림에는 부족하다. 누구보다 앞서 20세기 회화가 가야 할 길을 본 선지자. 그럼에도 자신이 아는 것은 고작 바닷가에 모래알 정도라고 여기며 고개 숙인 사람. 이미 거장의 바늘이 올랐음에도 자신의 부족함을 채찍질하며 탈진에 쓰러질 때까지 붓을 놓지 않은 화가. 그렇기에 세자는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회화는 19세기 말까지 조금씩 변화를 거듭하는데요. 그럼에도 회화는 자연을 재현하는 것이라는 명제를 완전히 깨부순 화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 두 화가가 그 명제를 깨부쉈습니다. 마티스는 자연에서 보이는 색을 재현하는 기능에서 색채를 해방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은 보통 파란색이지만 화가의 감정에 따라 분홍색으로 그리는 식이죠. 마티스는 감정을 표출하는데 색채를 사용했습니다. 색이 가진 고유한 표현성에 몰두했기에 강렬한 색채가 특징이죠. 피카소는 자연에서 보이는 형태를 재현하는 기능에서 형태를 해방시켰습니다. 그 해방 전략은 다시점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시점으로 대상을 보고 그리던 전통적 관념을 파괴하고 다양한 시점에서 본 대상의 부분을 모아 하나의 화면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사물을 불변하는 형태가 아닌 파편처럼 분해해 재조합시킨 것이죠. 어느덧 67세 노인이 된 칸디스키는 민토와 함께했던 때가 세계 최고의 시기였으며 이후 다시는 그때처럼 작업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반면 민토는 어땠을까요? 눈 내린 추운 겨울, 서로의 몸을 부비는 새들과 함께 아침을 맞은 그녀는 홀로 앉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겨울의 냉기가 창밖에 선하지만 실내는 참 따뜻해 보입니다. 외로워 보이지만 함께 나눌 빵이 있습니다. 함께 온기를 보태는 새들을 보며 그녀는 누군가를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1957년 80세 노인이자 거장이 된 민터는 오랜 기간 준비해온 마지막 작품을 내놓습니다.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100여 점의 청기사파 작품을 모두 기증하죠. 그 컬렉션에는 자신의 작품은 물론이고 마르크, 야블레스키, 베레프킨, 마케 등 청기사파 화가들의 주옥 같은 걸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칸딘스키의 작품 역시 포함되어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는 청기사파 작품을 퇴폐 미술로 간주합니다. 발각되면 불살라 버려지던 시절이었죠. 민터는 무르나우 집 지하실에 작품을 숨겨놓은 후 책장으로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전쟁 후 궁핍한 시간 속에서도 작품 한 점 팔지 않고 지켜낸 그녀는 결국 청기사의 가치를 후대에 증명하는 수호신으로 남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바라보던 민터는 깨달았던 게 아닐까요? 칸딘스키와 함께 자유롭게 춤추며 예술을 꽃피우던 그때 그 시절을 암흑이 아닌 빛나는 시기로 결정짓는 것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요. 모든 것을 흡수한 후 독보적인 자기만의 것을 창조하는 천재성.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화가가 바로 샤갈입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사조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샤갈이 파리에 갔던 당시 유행했던 야수주의, 입체주의, 오르피즘의 영향을 받아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샤갈만의 독자성이 있습니다. 독자성은 극소수의 재능 있는 예술가만이 획득할 수 있는데요. 샤갈은 외부에서 뭔가를 얻자마자 자기만의 것으로 재해석해 전혀 다르게 풀어내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샤갈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다, 어디에도 속하고 싶지 않다는 샤갈 특유의 기질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무의식으로 예술을 하자는 초현실주의자들이 샤갈을 영입하러 러브콜을 보냈지만 샤갈은 무의식이 아닌 추억을 그린다는 이유를 들며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또 예술의 영감을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끄집어내려는 샤갈의 예술관에서 독자성의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만든 작품이나 사조를 추종하는 여느 예술가들과 달리 샤갈은 자기 내면의 지성과 감성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샤갈은 자기만의 독자성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